반갑습니다. 시흥 보니까 한국경제학교 시흥 아카데미라고 해요. 시흥 아카데미 한국경제학교.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에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앞에 오셨던 그 경제학자들은 한국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학자들이십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강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강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요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도대체 강한 나라가 뭐냐? 강한 나라가 나는 그 네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책 전체 그 프레임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요. 첫째로 역동성이 있는 나라다. 사회 구석구석이 말이지. 모두 그냥 역동성이 있어서 신이 나서 흥이 나서 일을 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회 구석구석이 전부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하고 뭐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그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 책의 한 챕터인 신분 이동이 열린 사회.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받고 소득도 늘고 신분 계층도 상승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한 그런 신분 이동 열린 사회는 역동성이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지난달에 우리나라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펠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번역이 돼 있어요. 대번영의 조건 이런 책이거든. 근데 영어로 된 이름은 뭐냐면은 mass flourishing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mass flourishing. 좀 읽어보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대번영을 mass flourishing을 대번영이라고 했는데 사회 전체가 이 mass가 flourishing 번영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대번영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회 구석구석 사회 전체가 역동성이 넘쳐 흐르는 그게 바로 대번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똑같더라고 생각해. 내용이 비슷해요. 그 책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역동성이라는 게 있는 사회가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역동성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왜? 평등해졌거든. 그래서 열심히 뛰기만 하면 자기가 높은 시장님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말이지. 또 재벌도 될 수 있고 열심히 뛰면은 뭐가 된다. 판검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청계천 그 판자촌에 살면서도 굉장히 열심히들 뛴 것이 지난 반세기 아니었느냐. 그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이제 발전한 거 아닌가. 열심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안 돼요. 양반 상놈 딱 구고 이거 지주 소작이 딱 돼갖고 안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없었던 일이 이제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소득이 증가해야 그게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부가 증가해야 됩니다. 다만 그 부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지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 부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또 그 평균 성장률 3%가 금년에 2점 몇 프로 될 거다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의 증가라는 뜻이 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기회균등이냐? 분배의 균등이냐? 전체 성장률이냐? 등등. 근데 대체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부가 증가한다 하는 것은 이 균형 있게 모든 소득 계층의 기회가 부여가 돼가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력이 집중돼 있지 않고 분산돼 있어야 된다. 이 권력은 뭐냐? 정치 권력도 있고 경제 권력도 있어요. 지금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가 재벌한테 집중돼서 양극화가 돼가지고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 그냥 가면은 그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니다. 공정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역동성이 있는 사회, 소득이 증가되는 사회,
권력이 분산된 사회, 그다음에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 이런 네 가지 이 사회가 이 책에 그런 사회가 강한 나라라고 보고 이 책의 챕터 2 그러니까 파트인데 2파트, 3파트, 4파트, 5파트가 2부, 3부, 4부, 5부가 요거에 관한 역사적 사례들을 다 했어요. 역동성, 신분이동에 관한 얘기를 쭉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뭐가 있나 찾아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의 증가하는데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삼권 분립도 무슨 등등. 그다음에 네 번째는 법 신뢰와 법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네 파트로 나눠서 역사적 사례들을 찾아보는 게 제 책입니다. 강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도대체 강한 나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 발전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발전에 관해서 세 가지 개념이 있다. 첫 번째는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듯이 언론, 정치인들,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대개 경제 성장이 많이 되면 성장률이 높으면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도 9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 성장을 하면 발전이다.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약간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만 된다고 발전이냐? 아니다. 그런데 자유 확대가 발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경제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마티아 센이라는 사람이 한 15년 전에, 17년 전에 발전으로서 자유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자유가 사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이 발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람 경제학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센이라는 사람, SEN. 그래서 자유 확대가 발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난 그걸 보고서 그때 사실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자유만이 아니라 이 생명 존중이 매우 중요하다. 또 자유 확대도 물론 중요하고, 또 사회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신뢰가 쌓이는 것이 또 중요하다. 신뢰 구축. 그리고 이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이 네 가지를 인류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역사상 모두 그걸 기본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생명, 자유, 신뢰, 재산권 보호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본 가치라고 보고, 인류가 지향하는 기본 가치라고 보고, 이 네 가지를 실현하는 것이 발전이다. 경제 성장 아무리 많이 돼도 생명이 우습게 돼서 막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가도, 요 가까운 작년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무시하고 경제 성장만 되면 된다. 용산 사태에서 사람들이 불타 죽어도 빨리 경제 성장률만 높이면 된다. 그런 성장은 발전이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장률 좀 떨어져도 생명 가치가 존중이 되고, 또 개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협력하고, 그게 발전이란 말이죠. 재산권 보호도 하나 껴넣는데, 그게 왜 그걸 넣느냐 하면은, 재산권이라는 것은 올바른 재산이면은 자기가 노동에 대한 대가거든요. 재산이라는 거는 인권이 들어갔다는, 자기 의지로 노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이 들어가 있는 거다. 자기가 건전하게 벌어들인 재산은 그걸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노동이 착취당하는 건 재산권이 착취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할 일이거든요. 지금 그게 많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재산권 보호, 사실은 서양에서 근대 국가가 성립하는 거는 거의 다 재산권 보호 때문에 경찰, 군대 이거 다 생긴 겁니다. 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재산 나쁜 짓에서 번 돈, 또 착취해서 번 돈, 이런 거를 보호하자는 뜻이 아니고,
자기 노동의 대가로 만들어낸 가치, 이거를 보호하는 게 지상권 보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보호하는 것이 기본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마침 뭐 요즘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미국 독립선언문에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는 다음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 기본 가치라는 건 천부적으로 받은 그 가치거든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는데 생명, 내가 생각하면 똑같아요.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독립선언문에 들어있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한 세기 전에 존 로크가 생명과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이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사유재산을 이걸 진정하고 확고한 행복을 또 추구하는 걸 포함해서 이것이 천부적으로 받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실현돼 나가는 것을 저는 발전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발전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제가 생각한 거는 소위 사회적 기술, 소셜 테크놀로지에 주목을 제가 했습니다. 기술하면 여러분 잘 알죠. 자동차 만드는 기술, 뭐 컴퓨터 만드는 기술, 우주 항공 기술 다 이런 게 다 기술이죠. 기술 혁신이 계속돼서 인류 사회가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런 기술은 물리적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 말고 사람들 사는 이 사회에 서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제도예요, 제도. 게임 규칙인데 그 규칙을 만들고 잘 지키고 그 규칙을 실현해 나가는 이것이 사회적 기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술이 제대로 된 제도가 나오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기고 또 그걸 만들고 집행하는 리더십이 있고 이게 사회적 기술인데 그게 되면 발전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한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제가 참고하면서 찾아낼 때도 그런 어떤 제도들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본 겁니다. 누가 어떻게 이런 사회적 기술, 소셜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냈는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챕터 그러니까 2에서부터 챕터 5까지가 쭉 그런 사례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여준 건데 몇 가지만 여기서 좀 요약해서 좀 살펴보면 로마가 말이죠. 로마가 그 로마 법을 만드는데 로마 법이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죠. 오랜 기간 동안 됐지만은 초기에 보면은 그 귀족하고 일반 시민하고 대립이 됐어요. 전쟁 나가서 정복하고 나오면 거기서 전리품을 얻은 걸 귀족들이 대개 가져가고 시민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별로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화가 났어요. 귀족 중심으로 로마가 움직인다. 이거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몬스 사케르라는 사케르의 성산이라고 사케르 성산에 전부 시민들이 보따리 싸질머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항거래해서 귀족들한테요. 올라온 뭐 귀족들한테 우리 권익을 보호해달라 이거죠. 1년 반 정도가 있었어요. BC 495년에요. 성산 항거라고 그래요. 몬스 사케르 항거. 시민들이 안 내려오니까 귀족들만 가지고 로마시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안 되지. 그 처음에는 막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래도 안 내려와. 몬스 사케르가 전부 집단으로 온 거면서 우리 안 내려간다. 여기서 우리끼리 산다 말이지. 귀족들한테 한 거라 했어요. 그래서 얻어낸 게 뭐냐? 호민관 제도라는 걸 얻어내요. 그걸 귀족들이 약속을 했어요. 호민관 제도를 도입할 테니까 내려와라. 그게 제도잖아요. 호민관 제도가 뭐냐? 호민관을 평민 중에서 뽑아라 이거야. 원로원이 있고 거기서 집정관이 있거든요. 근데 호민관이라는 건 평민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완전히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호민관이 10사람 정도를 뽑거든요. 10사람 뽑는데 평민 대표를 뽑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치해복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그런 호민관을 제도를 도입해 줄 테니까
내려와라.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거 아니냐. 그리고 호민관을 뽑는 민회, 의회를 만들어주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 성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같이 삽니다. 이게 로마 시민들이 항거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익을 말이죠. 그럼 뭘 얻어냈냐? 이런 법, 제도를 얻어내는 거죠. 그러다가 또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BC 370 몇 년인가 정확히 그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때 또 한번 산에 올라가서 또 항거를 해요.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올라가서 집정관 2명인데 총통이 2명이지 말하자면 집정관 2명 중에 1명을 시민 대표로 해라. 그걸 얻어내요. 그래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정관 1명이 시민에서 뽑죠. 그래가지고 이 로마 공화정기 한 500년간 지속되는데 완전히 시민이 이 귀족들을 견제와 균형을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한 거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게 아주 BC 그러니까 500년 2500년 전 있었던 일이죠. 농지개혁만 연구하는 학자들은 농지개혁이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 왜? 농지개혁 1조를 보면은 이 농업 생산력 향상, 그다음에 농민들의 균등한 뭐 생활 발전 뭐 등등 이런 게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 생산력 이런 건 별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패다라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신분이 평등 신분으로 바뀌었다. 지주 소작과 관계. 이것이 사람들에게 신분 이동이 열리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역동성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난 반세기 동안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이게 사회 구석구석에 역동성을 가져온 거죠. 이게 코리안 다이나미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뭐 그게 가끔 쓰입니다. 코리안 한국의 역동성. 그게 지난 반세기 이만큼 우리나라를 키웠고 성장시켰다. 뭐 박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는 박 대통령이 그게 조금 역할을 했죠. 대통령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 국민의 이런 제도가 바꾼 거라고 나는 봐요.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토지 개혁을 하니까 신분제도가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지주소작인이 없어졌단 말이야. 열심히 뛰어가지고 자유 경쟁을 해서 자기 신분 이동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 그런 것이 이제 제도 개혁 때문에 사회 역동성이 생기는 사례가 아닌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영국에서요 1215년에 존왕과 귀족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죠. 귀족이라는 지주들의 지주. 그래가지고 존왕이 프랑스 원정을 갔다가 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런던을 딱 점령하고 귀족들이 존왕하고 싸워요. 그래서 존왕이 항복을 해가지고 사인하는 게 대헌장이라는 겁니다. 대헌장. 잘 아시는 여러분들. 그 대헌장은 귀족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왕이 너무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왕과 이 귀족 또는 그 귀족들이 나중에는 의회라고 했고 얼마 후에는 이름을 의회 팔리아먼트라고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 싸움이 계속돼 가지고요. 1688년, 1200년 한 400년 이상 싸움이 그냥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데 1688년 명예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가서 완전히 의회가 승리가 돼요. 근데 1688년 의회는 1215년 대헌장 나올 때 그 귀족 25명하고는 달라요. 이제 여기 지주도 있지만 상공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그 의회는. 그리고 소지주 새로운 신흥 지주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왕을 제압해 버려요. 의회가 명예혁명으로. 왕이 무슨 짓을 하는 걸 막았냐? 두 가지 큰 게 있어요. 왕이 마음대로 재산권을 막 휘두르는 거야. 세금도 마음대로 걷고 또 토지도 막 분배를 해주고 뺏기도 하고 하는 것을 왕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걸 못하게 사유재산권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의회 승인 없이는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왕이 자기 친척, 동생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해외 무역, 독점권도 막 줬거든요. 그것도 못하게 의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영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 명예혁명에서 의회가 왕을 견제하기 시작하니까 사유재산권 제도가 확립돼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역동성이 일어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제 책에 썼는데 이게 제 의견만이 아니고 이미 그런 논문을 쓴 분들이 많아요. 다그라스 노스라는 이제 경제사학자가 그분도 노벨상을 받았죠 아마. 그분도 그런 얘기를 썼고 뭐 요즘 나오는 책들도 그런 명예혁명이 그만큼 왜 산업혁명이 하필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이유로 하는데 사유재산권 제도가 확립이 됐다. 제도가 확립이 된 것이 그만큼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영국 의회가 이제 왕에 대해 승리를 하니까 왕으로부터 사회재산권 제도를 확립하고 사회 구석구석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산업혁명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일어나게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 경제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하면은 1688년에 명예혁명이 성공을 했는데 그 후 한 10년 후에 1694년에 영란은행이 지금 영국의 중앙은행이 처음 생겨요. 그리고 실제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 이자율이 연리 한 15%에서 7, 8% 떨어졌다.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들 빌려다가 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도 역시 이 왕과 귀족 또는 의회에 서로 그 투쟁을 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죠. 제가 이 르네상스 혁명을 굉장히 중요해서 한 챕터로 집어넣었는데 그건 뭐냐? 르네상스인이라는 그 근대인이에요. 말하자면 중세의 속박의 종교적인 속박 속에 있던 인간형과는 완전히 다른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이 태어나요. 그게 르네상스예요. 그게 근대인이야. 우리는 지금 1950년 농지개혁 이후에 평등한 인간이 처음 태어났지만 서양에서는 1400년대 이게 시작이 됩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부르크하르트란 역사학자가 이 르네상스에서 태어난 근대인을 근대 유럽의 첫 아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붙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세에는 그 전부 태어나면 이 죄를 종교적으로 봐서 이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으로서 평생 근신하고 속죄하며 살고 그저 교회 명령에 따라서 살고 하는 그런 인간이거든 대부분. 더군다나 영주의 땅에 속박된 농노로서 그저 순종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서양에서도요 영주 땅에 속박돼서 평생 30km 밖을 나가질 못했다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르네상스 혁명을 거치면서 나는 자유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말이죠. 닮게. 그게 이제 내 뜻을 펴면서 이제 살아가도록 한 것이지 평생 이 죄만 속죄하며 사는 그런 속죄형 인간이 아니다 하는 그런 종교혁명도 종교개혁도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이들이 인간 중심의 예술 혁명을 일으키고 또 그 후에 과학혁명을 일으키고 코페르니쿠스 뭐 갈릴레오 다 나오죠. 종교개혁,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 여기까지 일으킨 주체가 바로 이런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 챕터를 제가 넣고 또 이 반부패와 관련해 가지고요.
싱가포르의 그 탐호조사국이라는 게 있는데 싱가포르가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부패한 나라였어요. 아주 엄청나게 부패한 나라. 그런데 1952년에 탐호조사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냥 부패, 밀수 뭐 이게 계속됐어요. 그러다 59년에 인민해방당의 이제 당수가 리간유인데 리간유가 집권을 해요. 그러면서 리간유의 리더십으로 의지로 완전 이 탐호조사국이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패 척결에 나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부 장관이 오직에 걸려서 탐호조사국에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리간유 친구였어요. 그 사람 경제부 장관. 받기 시작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리간유 수상한테 경제부 장관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지금 조사를 시작됐다 그러니까 법대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경제부 장관 집에 갔는데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는 자살했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 그게 알려지자 이 탐호조사국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부패 척결에 기수로 나서고 부패가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이 됐다. 선진국 수준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 탐호조사국이 그런 리간유가 밀어주니까 수상이 밀어주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홍콩이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패했었거든요. 근데 1974년에 홍콩의 그 경찰 간부 고드바라는 사람이 400만 불 밀수자금인가 뭘 떼먹고 영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홍콩 시민들, 학생 시민들이 시에 나와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고드바 잡아와라. 뻔한 그 동료 잡혔거든요. 구속돼 있었는데 400만 불 갖고 그 부정한 돈을 갖고 도망갔는데 그걸 왜 안 잡아요? 영국 정부가 아주 소극적이 잡아 보내질 않아요. 근데 이 홍콩 학생이 막 데모를 하니까 홍콩 총독이 영국 사람이죠. 위원회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위원회에서 판사가 그때 위원장이었는데 아주 좋은 안을 냈어요. 염정공서라고 하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어라. 거기에다 권한을 줘서 견제를 해라. 경찰청이 뭐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총독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로 염정공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부패방지위원회입니다. 이 탐호조사국 같은 거예요.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싱가포르 탐호조사국을 모델로 해서 가서 보고 만드는 거예요. 이 조직을. 이 조직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이 제1번으로 시행한 것이 그 고드바라는 총경을 잡아온 거예요. 영국 가가지고. 잡아다가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4년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 후에 염정공사가 완전히 그냥 반부패기구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주로 권력자들, 경찰청 무슨 권력자들을 조사하는 기구입니다. 한국의 부패방지위원회가 200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름 없어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돼 버렸는데 그 법을 국회에서 만들면서 신고한 저 사람 고위공직자인데 무슨 부패가 있다 신고를 누가 하면 그 신고한 사람만 조사하는 권한을 줬어요. 그 피신고자 아무개 그 사람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 조사권을 안 줬어 이 부패방지위원회에다가. 그러고서 그 후에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 바뀌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이 돼버려가지고 존재도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부패가 개선되기보다는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 속으로 그런 얘기가 나는데 이게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고 사회 기득권층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된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죠. 링컨 대통령 때 처음에. 그때 인간의 자유, 평등, 행복 추구권, 재산권 등 기본권과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반영한 헌법. 그러니까 독립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아까 얘기한 그 헌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미국이 이제 기본이 쌓이는데 링컨 대통령 때 그다음에 요게 이제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1560년 1860년대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북쪽의 승리로 노예 해방이 되지요. 링컨은 죽지만은 그 이후에 미국이 쫙 그래도 신분 문제가 신분이동 노예들의 흑인들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세계 주도권을 갖기 시작하는 그 시기로 저 보고 있고요. 뭐 중국의 법가는 이제 뭐 상항, 한비, 이사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쭉 공자 이기로 내려오던 예로서 정치를 한다는 예치를 비판하고 법치를 해야 된다. 뭐 해가지고 진시황 특히 이사가 진시황을 도와서 중국 통일에 통치수를 제공해가지고 그 춘추전국 시대가 통일하죠. 그런 일이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를 좀 썼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부의 증대, 소득의 증대와 관련해서는 그게 챕터 이제 신분이동이 챕터 2고 챕터 3가 이 교환 교역의 확대라고 해서 부의 증대를 쓴 부분인데 페니키아인들이 BC 2000년에서 BC 1000년 뭐 이 무렵에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합니다. 그 지중해 무역을 장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칼 타고 오니 뭐니 식민지도 건설하고 뭐 다 그러는데요. 그 무역을 하다 보니까 계약도 해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고 결제도 해야 되고 이게 문자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시작한 게 알파벳이 만들어져 여기서 알파벳이. 그 알파벳이 이제 만들어진 서양이 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기초죠 언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베니스인들이 또 중세에는 국제 무역을 해서 입국을 하는데 종교와 정치의 벽을 넘어서 부와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이 베니치아를 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벨 여왕과 콜럼버스가 산타페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이 신대륙 발견의 이제 시작이거든요. 신대륙을 발견해서 세계가 전 지구적으로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뭐 실크로드 해가지고 동서양 무역이 시작되고 뭐 있는데 신대륙 발견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역이 확대되는데 중국은 오히려 그때 1400년대, 1500년대 명나라 시대에 이 돛 2개 이상 단 배는 전부 부숴버려라 하는 명령이 내려요. 그러면 정화 1400년 근데 초에 1405년에서 1433년까지 정화라는 사람이 뭡니까? 큰 선단을 만들어서 아라비아까지 쭉 무슨 외교를 하러 다닙니다. 정복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조공을 해라 우리한테 하는 그런 외교를 하러 엄청나게 큰 선단이 다니고 있는데 그게 한 20-30년 전인데 그것이 결국 빛을 못 보고 계속됐으면은 중국도 크게 신대륙도 발견하고 뭐 대해양국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들어가서는 내부 사정으로 명나라 황실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해외 나가는 것을 전부 금지해 버려요. 교역도 금지하고 다 해가지고 돛 2개 이상 단배는 모두 없애버려라 하는 명령이 1500년대 초에 이뤘죠. 이때 서양에서는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가 막 돌아다니고 중남미가 다 식민지화되고 금은을 가져가고 막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래서 이 스페인이 1500년대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화하고 금은을 가져오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세계 최대 제국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밖에 못하고 완전히 그 바톤을 네덜란드한테, 홀란드한테 넘겨준다고. 네덜란드가 새로운 제도를 막 개발한 거야. 동인도 회사제도 만들었지, 주식시장제도 만들었지, 뭐 등등 해가지고 네덜란드가 그 후에 또 한 100년을 지배를 하죠, 세계를. 그러다가 영국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영국으로 넘어가죠, 세계 이 무역 지배권이. 그러다가 미국에서 노예 해방 전쟁 이후에 미국의 주도권으로 넘어갑니다, 세계가요. 이게 다 제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는 좀 썼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데, 결국 이런 제도를 생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사회적 기술이다 하는 게 제 얘기고요. 그럼 누가 제도를 만드느냐? 의회, 정부, 뭐 각종 조직, 또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인데, 이 기본 가치와 관련된 제도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발전시키는 거다, 역사를. 그렇게 보는 거죠. 생존권,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해서 생존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 재산권 이런 것들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우리 지난 4월 13일 선거에서 국민들이 지혜롭게 보여준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참정권, 투표권 등을 통해서 정부 의회를 국민이 선택을 할 수 있죠, 현대는. 그리고 또 그걸 감시해야 돼요. 감시할 줄 알아야 된다.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다 감시해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내 책에 썼지만은, 감사원이 정부 행정부 쪽에 소속되지 말고 이쪽으로 국회로 넘어가야 된다. 회계감사권이 국회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감사를. 그래야 이게 이제 행정부가 독주를 못 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실현시킬 조직을 잘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리더십이 다 중요하다. 선출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자체의원의 활동에서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 이 비전과 실천력이다. 비전과 실천력을 보여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끌어가게 하면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필요한 사회적 기술은 뭐냐? 난 통합 기술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EU 통합의 사례를 제가 봤는데, EU가 1950년대 초에 장모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주장을 했고, 프랑스 그때 외교부 장관은 로버트 슈만이라는 사람이 합작으로 해서, 유럽에서 왜 전쟁이 자꾸 일어나냐? 왜 불쌍한 유럽 시민들이 이렇게 전쟁에 끌려가서 수십만씩 죽느냐 말이야. 생명 존중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따져보니까 결국은 유럽, 독일, 프랑스 접경에 있는 루르 자르 지역의 이 광산 지역, 이걸 놓고 싸우는 거더라. 계속 뭐 명분이야. 종교 전쟁이든 무슨 뭐든 뭐 무슨 전쟁이든 다 그런 건데, 실제는 그걸 차지하려는 싸움이더라. 그래서 52년에 유럽 철강 석탄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 6나라가 공동 관리 지역을 만들어 버려요. 루르 지역. 그게 몇 년 후에 EEC로 구주 공동체로 확장이 되고, 그 후에 계속 EEC 또 EU,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 달러도 단일 통화도 만들고 단일 뭐 의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죠. 그래서 50년대 이후에 반세기 이상은 유럽에서 큰 전쟁이 없었죠. 그전은 뭐 계속 1차 대전, 2차 대전, 종교 전쟁, 무슨 전쟁에서 그냥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게 이제 시간은 걸리지만 그 지도자들이
그 EU 통합을 해나가는 사례입니다. 꾸준히 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자.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지금 갈려져 가지고 매일 싸움하고요.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전쟁입니까?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 이 정치 통합, 국민 통합, 이 남북 통일, 또 이 아시아 지역 통합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앞으로 리더들이 할 일이다. 정치 지도자들 우리 사회가. 그걸 가령 평화 공존 지역이라고 저 이쪽에 비무장지대 평화 지역이라고 해서 공동 관리하게 만든다든가 뭐 등등 해서 이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통합 기술이죠.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생명 존중, 자유재산권 보호, 신뢰를 다 이 기술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신뢰 구축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게 소통, 대화, 협력이 필요하다. 반부패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봐요. 홍콩, 싱가포르에서 보듯이 무슨 강력한 반부패 기구를 만들어야 신뢰가 우리 사회에 생깁니다. 우리가 돌파구가 하나가 이제 우리도 경제가 산업화로 성숙 단계에 들어서서 성장률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낮아집니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걸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반도 신경제 추진을 해야 돼요. 남북한을 통틀은 경제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야 좀 대립을 하든 말든 경제는 통합해 나가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파구가 하나 생깁니다. 상당히 다음 세대까지 성장 잠재력이 커져요. 그다음에 기술 혁신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론으로 제가 쓴 건데 요약만 가지고 설명하는데 1시간 됐는데 어떻게 또 계속해요? 요 조금만 좀 봅시다. 이 그림만 조금만 몇 개만 보여드리겠어요. 아까 인류에게 중요한 가치는 뭐냐? 생명 기본적 가치가 생명 존중, 자유 확대, 신뢰, 재산권 보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이나 법치나 민주주의, 경쟁, 협력, 형평과 공정성, 복지 이런 것들은 보완적 가치다. 경제 성장이 아무리 잘 돼도 이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면 그거는 아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거지. 이걸 위한 보완적 목표라는 거죠. 법치도 마찬가지고 이 법치도 뭐 유전무죄, 무전무죄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소수 의견이 오를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지 경제 성장률 높이는 정부가 대통령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틀림없이 잘한 거죠. 그렇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거야. 사람이 죽어가고 안전이 다 흩어지고 말이지. 불타 죽고 용산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자유를 억압해가면서 이 경제 성장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이 기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목표. 가치 패러다임으로 성장률 패러다임이 아니라 가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목표를 바꿔야 된다. 그게 오히려 나중에 성장률도 높여요. 이게 그런 얘기를 여기 썼습니다. 성장률 패러다임을 가치 패러다임으로 바꾸자. 이게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게 책의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이런 걸 써놨다는 여기에 대한 역사적 사례들을 썼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실증 분석도 뭐 해놓은 게 있고 페리클레스라는 사람 한번 좀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아테네를 번성시킨 사람, 파르테논 신전 지금처럼 개조해놓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했어요. 영웅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막판에 뭘 잘못했냐면 시민권 제도를 도입했어요. 아테네 시민 양부모가 시민인 경우에만 시민이다. 거기서 난 자식만. 그랬더니 그 후에 청년이 확 줄어버려 인구가. 아테네가 망해. 이 사람은 죽었지만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아테네 쇠퇴기에 30년 후에 아테네 인구 43만 3천 명 중에서 청년이 4만 명이야.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로마는 공화정기 로마 인구가 44만 명 중에 11만 명이 청년 인구야. 11만 명. 아테네가 망하는 거예요. 저렇게 돼서. 시민권제도 하나 잘못 도입함으로써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 로마 황제 중에 하나인 클라우디우스가 48년에 AD 48년에 연설문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썼어요. 아테네는 인들은 전쟁터에서 그토록 강했는데 짧은 번영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적을 동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들을 이방인으로 따돌렸기 때문에 아테네인의 순혈주의적 배타성이 망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가 그 비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연설 비문이 리옹 박물관에 로마는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일 잘하면 주인으로 해서 잘하면 해방시키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로마 역동성이 생겼다는 거지. 로마 해방 노예. 로마의 패자 동화 정책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도 거기 나온 얘기인데 그 클라우디우스 그 연설문이 거기에 나와요. 출신지가 어디든 출신 부족이 과거의 패배자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인재를 흡수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보여주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서 패자 동화 정책을 로마에서 썼다. 그게 다르죠. 아까 얘기한 토지제도가 신분 이성계의 그 전제개혁 얘기고요. 이 뒤는 농지개혁. 평등이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 민주화의 원동력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용을 좀 자세히 르네상스인 얘기가 있었고요. 인간 눈으로 본다 스테고지. 이 원근법이 생긴 거는 중세의 그림들은요 원근법이 없어요. 전부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기 때문에 어둡고. 근데 여기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거예요. 인간을 휴머니즘이죠. 이거는 산조반니 세례당 동문 천국의 문인데 지난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이게 같이 왔어요. 그 전시를 한번 이제 가봤어요. 전시를 했었는데 여기도 이게 조각들이 이 전부 원근법이 다 돼 있더라고요. 확인을 제가 해봤는데 르네상스가 사회적 기술의 종합판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교환 교역의 확대 이게 이제 페니키아인들의 벽화가 좀 남아 있어요. 추징의 무역을 할 때 아크로트리 미노아 벽화 알파벳만 처음 모음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만든 알파벳은 모음이 없더라고. 실크로드에 있고요. 베네치아의 이제 공정무역 이 사람들도 부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의 벽, 종교의 벽 이걸 다 넘어요. 요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4차 십자군 원정에 얽힌 얘기가 엄청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때 연서 단돌로가 4차 십자군 설득한 단돌로 산타페 협약 이게 이제 이사벨 여왕이고 이거 남편이고 이게 콜럼버스거든요. 네덜란드가 왜 번영했냐? 사유재산제도, 주식회사제도, 은행제도 뭐 등등 이런 거 다 만들어갔다. 우리나라도 박제가가 교역을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북학위에서 또 박제가입니다. 몽테스큐 삼권 분립, 권력 분립론. 여기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저 영국의 윈저공 옆에 그 대헌장 서명한 장소예요. 제가 2년 전인가 갔었어요. 가봤더니 이건 미국 바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에서 와서 기념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의회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해서 권력 분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홍콩. 이 법도 함무라비 법, 로마법, 뭐 법가사상, 나폴레옹법, 저작권제도 이런 걸 해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회적 기술들이 신분 이동 관련해서 시민권제도, 해방노예제도, 토지제도 이런 것을 제가 예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부의 증대 관련해서 사회자산제도, 교환기술, 무역기술, 금융제도, 시장제도, 주식회사제도, 화폐제도, 애완제도, 회계기술, 견제와 균형 관련해서 행정, 그다음에 의회제도 등 그 삼권 분립제도, 기업 지배구조, 반부패제도, 각종 지배구조, 뭐 신뢰와 법치와 관련해서 뭐 통치제도, 민주주의제도, 헌법 등 법률 등등 뭐 이런 것을 좀 이제 이 제도로 사회적 기술로 생각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게 좋다 해서 그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봐야 되게 이제 줄거리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은 분은 제 책을 한번 사보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이제 마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